네, 심영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모시고 또 이 불확실히 만연한 부동산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근데 예전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게 거의 다 맞아 들어갔어요. 예,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사실 더 떨어진다라고 주변에서는 대부분의 그런 컨센서스가 많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올 것 같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반등이 나왔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뭐 대출 규제도 좀 있었고, 맞습니다. 뭐 정세도 좀 불확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여기서 꺾이느냐 아니면은 관망했다가 더 가느냐 그런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보니까 매수 심리가 줄면서 폐업하는 공인 중개사들도 늘고 있고요. 현재 이 부동산 시장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그 폐업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이 1년 동안 한 13,000명 정도 되셨으니까. 와, 진짜 많네요. 큽니다. 왜냐하면 개업하는 분들이 지금 9,4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전국적으로 보면. 근데 잘 아셔야 될 게 그 원래 개업이 폐업보다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폐업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계속 줄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개월이 넘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이런 중개사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뭐 그건 당연히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돼야지 중개 보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중개사분들이 이제 안 좋다고 바로 폐업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업종이 다 그렇지만 이게 후행지표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는데요. 안 좋으면 한 6개월이나 1년은 버티십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폐업하시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2024년 이전의 상황들을 훨씬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사실 2024년도에는 앞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잠깐 반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거래가 좀 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졌는데요. 2023년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많이 반영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가격이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안 좋아졌는데요. 더 안 좋은 건 지금 정치 상황입니다. 지금 정치 상황이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도 이제 그 오리무중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게 좀 안정화되면 이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참 불행하게 탄핵을 지금 3번째 겪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을 예를 들어 보면 이게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은 큰 무리 없이 그냥 지나갔었고요. 그 박근혜 정부 때는 한 2, 3개월 정도 안 좋았다가 다시 또 회복되는 이런 현상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뭐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뭐 폭락한다든지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한 1분기 또는 이제 상반기까지는 이 현상들이 어쨌든 뭐 대선으로 가든 뭐 다시 복귀를 하든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니까요. 그게 지나고 나야지 이제 판명될 것 같고요. 지금은 상황이 이제 매매 거래가 안 되는 거는 거의 당연하고요. 전월세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거래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예전에는 매매가 안 되면 이게 전월세를 좀 늘고 이랬는데요. 지금은 전월세도 거래를 거의 안 하고 한 2, 3개월 동안 이제 지켜보고 계시는, 이걸 내가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전세로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 물량이 86,000건. 그렇죠. 넘어서면서 3년 전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인데, 이렇게 매물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 자체가 그 하락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파트 가격 상승된 상당히 많이 둔화됐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뭐 그 매물이 늘어나는 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매물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 팔려고 하는 분과 살려고 하는 분 간에 호가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거든요. 지금도 아마 주거선호지역 같은 경우에 뭐 10%씩, 20%씩 이렇게 떨어뜨리면 금방금방 사실 분들이 나타나실 거예요. 근데 호가를 내리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일시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탄핵 사태도 몇 번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거 곧 지나가면 괜찮겠지.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공급 물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입주 물량이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하신다 보니까 이제 매도자분은 이제 가격을 낮추지는 않는 거죠. 근데 매수자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집을 사?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호가 차이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건 이제 대출 규제 전까지 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일단 그냥 관망세가 굉장히 짙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치 일정이 좀 구체화되는 상황까지는
뭐 매매건 전세건 월세건 막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어쨌든 이게 그 올해 이런 정치 일정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이제 뭐 탄핵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선고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진행이 되어 가지고 어쨌든 뭐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2, 3개월에 끝날 거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또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데요.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내년하고 내후년의 입주 물량이 서울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15,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제가 한 3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봐왔는데요. 뭐 역대 최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면 그 포항이 작년에 이제 입주 물량이 12,000세대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도 적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15,000세대라고 하지만 서울은 대부분이 이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제 입주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 물량이 한 70% 되고요. 나머지 30%만 실제로 입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뭐 5,000세대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요. 뭐 아주 심각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그 입주 물량, 즉 수급의 문제들이 굉장히 드러날 거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그 금리가 조금씩은 이제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동안 가상금리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억지로 이제 가상금리를 올려놓은 거거든요. 대출 규제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수들이 지금은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 상황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안 좋지만 뭐 상반기를 넘기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뭐 하반기로 갈수록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 보여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뭐 방금도 탄핵 뭐 전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정권이 교체된다면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이 올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책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고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보유세라든지 특히 다주택자분들이 종부세나 보유세 같은 걸 굉장히 적게 부담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시켜 놓은 거고요. 보유세 같은 경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공시가 현실화율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거나 낮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유세라든지 이런 걸 적게 내고 있는데요. 이걸 그냥 원래대로 가 이러면 그 대부분 이제 한 2-3배 정도 그리고 많게는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5배 정도를 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제 그렇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거기서 추가로 해서 추가될 세금들이 꽤 많이 늘어날 겁니다. 어쨌든 그 민주당이 만약 집권을 한다 그러면 뭐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적으로 써야 될 돈들이 많아지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국토보유세라든지 이거는 이미 그 이재명 씨하고 예전에 윤석열 씨가 이렇게 대선 후보 때 붙었을 때도 나왔던 이제 그 공약입니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그 부동산 규제 수준이라는 게 상당히 높습니다. 예, 제가 판단할 때는 베네수엘라하고 아주 비슷해요. 예,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시켜놨는데요. 이걸 원래대로 돌린다 그러면 가장 많이 이제 양도세를 내는 게 82.5%인가 그런데요. 이렇게 내는 나라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더 이제 추가적인 뭔가 규제를 하기에는 좀 부담은 될 거예요.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대로 집값을 못 잡아가지고. 못 잡았죠. 예,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거니까요. 대신에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용산이라든지 강남 상구 이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이걸 아마 넓힐 가능성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걸 넓히면 사실은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규제들이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규제 지역을 넓힌다든지 이런 정책들은 도입될 가능성이 큰데요.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똘똘한 채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출렁출렁이면서 규제가 나올 때마다 가겠지만 긍정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즌2 그래서 이제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예.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예. 뭐 보유세는 뭐 높인다 하더라도 예. 양도세 이런 건 낮춰가지고 오히려 약간 보유하고 있는 걸 부담을 지어주고 대신에 시장에 빨리 팔게 하는 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많이 지적이 예. 나왔는데 예. 이제 그런 방향이 아니라 예. 오히려 이제 예, 양도세 중과세는 유지를 하고 보유세도 많이 네네. 높이겠죠. 높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 효과와 정가 효과 이 두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동결 효과는 이제 세금이 너무 높아지면 안 파는 거죠. 그러니까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 양도세를 좀 풀어달라라는 건데요. 근데 양도세까지 이제 꽁꽁 하면 이제 팔지도 않고 대신에 이제 그 세금 부담은 많이 늘어나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또 당연히 이제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에도 올리겠죠. 또는 이제 전세 받는 네. 부분을 월세로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충당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갈 건데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은 거죠. 예. 오히려 강남 같은 데는 더 오를 수 있겠네요. 더 오를 수 있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대부분 강남을 올려놨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똘똘한 채로 많이 가고 있고 예전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 민주당에서도 이제 한 채에 대해서는 이제 종부세도 굉장히 완화하고 이런 정책들을 쓰겠다라는 게 한번 잠깐 나왔었습니다. 아마 그런 기조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똘똘한 채로 계속 몰리니까 똘똘한 채가 어디냐? 대부분 강남이거든요. 그러면 강남에 이제 딴 거 다 팔고 이제 똘똘한 채로 이제 몬다. 그럼 거기가 지금 그 뭐 원밸리라고 하는 아파트는 거의 60억까지 거래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빌딩이 아니고요. 사실은 30평대 아파트입니다. 84제곱미터. 예. 30평대 아파트가 네. 60억까지 간다. 지금 이제 상황이 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규제를 많이 풀었는데 근데 사실은 법을 바꿔가지고 풀 수 있는 규제는 하나도 못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똘똘한 채로 몰리는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민주당에서 집권한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강화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평당 지금 한 2억 가까이 가 있는 거거든요. 강남은. 예. 근데 3억 이야기하시는 분도 사실은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래서 네네. 이건 상당히 좀 저는 기형적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건 거의 안 오르는데 예, 이것만 오른다. 그래서 좀 정책을 쓸 때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유세는 강화하는 거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양도세까지 이렇게 강화를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시장에 이렇게 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대출 규제나 양도세, 상속세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이 혼란스러운 만큼 지금이라도 좀 내 집 마련에 나서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무주택자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좋은 집을 사야 되는 게 지금의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아파트만 오르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그 본인이 보유하신 현금에서 뭐 여러 가지 조달하실 수 있는 자금 조달 계획상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시는 게 지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무주택자 분들도 어쨌든 그 지금과 같이 이제 뭔가 좀 침체기라든지 조정기 때 사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네. 우리가 가장 많이 샀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2021년도에 그냥 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너도나도 막 오셔가지고 사셨는데요. 사실은 그때가 거의 꼭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집을 사거나 주식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 이제 꼭지점에서 사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오를 때는 사시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고요. 오히려 좀 조정기 때 사시는 것이 우리가 주식하고 다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층, 좋은 향에 따라 가지고 가격 차이가 꽤 있거든요. 같은 단지에도. 그래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고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게 사실은 그 조정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격 협상을 하시더라도 집주인분들이 가격 협상에 응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상승할 때는 2021년 이때는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이렇게 넣어야 될 정도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기 때 집주인하고 좀 협의도 하시고 좋은 층, 좋은 향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뭐 어차피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수급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만약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질 거냐. 그럴 가능성은 문재인 정부 때를 자꾸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참여정부 때 네네.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를 생각해 보시면 왜 그때 가격이 올랐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약간 불안해진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여야가 맞습니다. 합의된 상황이긴 하지만은 예. 뭐 공사비 부담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탄핵 정국 때문에 사실 예. 다른 거에 신경을 못 쓰잖아요. 맞습니다. 예상했던 추진 속도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당연히 이제 정시 일정에 따라서 그거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그 3기 신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정책을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좀 3가지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더라도 이거는 뭐 영향 없이 그냥 진행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신에 이제 예전에 이제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2026년도에 이제 막 쏟아질 거다 입주 물량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년입니다 벌써. 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입주하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2, 3년, 1, 2년 이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올해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7,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2028년도에 한 10,000세대 정도 입주하고, 그 전에 한 인천 계양지구가, 분양을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입주하는 정도 수준. 뭐 그렇다 그러면 10,000세대 정도가 2027년, 28년 정도 입주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어진다. 하지만 뭐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1기 신도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더라도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게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건데 이걸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국회의원도 계실 거고 그죠. 따지고 보면 이게 다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민주당이 텃밭입니다. 근데 여기를 아주 이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꿔서 하기는 무리가 따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진행은 되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공공기여라고 그래서 뭔가 이제 뜯으려고 자꾸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 윤석열 정부하고 이제 민주당하고는 차이점은 어쨌든 재정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를 상당 부분 이제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이게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업성이 좀 부족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좀 늦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그 1기 신도시 재건축 중에 처음 선도지구로 지정된 데 같은 경우는 뭐 큰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일정은 조금 지연될 거예요. 지금 뭐 2027년부터 착공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벌써 2025년이거든요. 쉽지 않은 거고요. 네. 그래서 조금 수년될 가능성은 있지만 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부정적이고요. 실행하는데도 한계가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또 환경단체들이 좋아하는 그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환경단체는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우군인데 이거를 거역하면서까지 그린벨트를 급격하게 뭐 해제를 해서 공급할 거냐. 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3가지 중에서 아무래도 3기 신도시가 좀 진행이 제대로 될 거고 1기 신도시는 뭔가 변수가 좀 있겠지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임대차법 개정안이 집값을 더 폭등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예. 결국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예, 현재 맞습니다. 이 전세 시장을 두고 전세 제도가 뭐 붕괴한다, 전세 사는 시대는 끝났다 등등의 말이 나오는데 전세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그 뭐냐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데요. 예, 그게 발의가 됐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오해하실 부분은 이게 정의당에서 발의한 거지, 민주당에서 한 건 아닙니다. 네. 예, 대신에 이제 민주당에서 동의한 의원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임대차법을 개정할 때 뭐 4년 전이죠. 4, 5년 전인데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야, 이거는 정말 베네수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사회주의로 거의 가는 거예요. 네, 이제 주거 부분에서는.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일단 공급을 안 하고 집주인들이 이제 유인이 별로 없어지거든요. 전세라든지 임대차 비용을 올리지 못하면 이게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그걸 사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작년에 공급이 안 되고요. 우리가 공급이라고 하면 항상 수요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살 사람이 있어야지 공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 사람이 없는데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공급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거는 뭐 계속 이제 사례로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말씀 저희가 나눴던 이제 전월세 시장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급이 적어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안 사고 집을 그럼 다 전월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월세 물량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심각해지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그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면, 원래 임차인이 최근에는 그죠? 예, 전세보다는 월세 쪽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수요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세 사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MZ 세대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보면, 5억씩 뭐 10억씩 이렇게 전세로 깔고 앉아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십니다. 이걸 네. 그냥 빼가지고 투자를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코인도 많이 하시고, 주식 같은 거, 이런 금융상품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그렇게 하면 뭐 돈을 훨씬 더 벌 수 있는데, 이걸 그냥 깔고 앉아 있는다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이제 월세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뭐 전세 사기 문제가 제일 크게 촉발된 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임대인 쪽에서도 월세를 조금 선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거 선호 지역들, 강남 같은 경우는 신축이 그 운영 수익이라고 하죠. 월세 수익이 한 3% 정도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꼬마 빌딩도 3% 안 나옵니다. 뭐 아마 우리 사이다 경제에서도 이런 상업용 쪽에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빌딩 시장이라는 게 거의 시세 차익으로 움직이지 운영 수익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빌딩 같은 경우는 운영 수익뿐만이 아니라 시세 차익도 최근에 많이 줄었는데요. 아파트는 그래도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시세 차익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 수익 3%에다가 시세 차익이 강남 같은 경우는 연평균 내보면 한 6, 7%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0%의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상품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 이런 신념 같은 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10%가 나오는 상품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분들, 즉 이분들도 이제 그 월세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원래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측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집주인분들도 월세를 선호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전세는 거의 없고요. 반전세가 되게 많습니다. 1억에서 5억 정도를 내고 나머지를 이제 월세로 돌리는 이런 전세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런 그 순수 월세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작년 말 강남 상구의 아파트 증여가 상당히 좀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하락을 하면서 증여세 부담을 덜 나고 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집값이 오르기도 하면서 강남 집값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그 빌딩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증여세라든지 이런 걸 매기는데요. 아파트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제 아파트도 이런 감정평가를 통해서 증여세를 매기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일시적으로 몰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조정받을 때 증여하는 게 좋거든요. 이게 막 오를 때는 증여하면 증여세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겹쳐가지고 작년에 좀 강남의 증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베이비 부모에서 MZ 세대로 이렇게 부가 이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우대방에서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증여나 상속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한 예로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강남 쪽에서 증여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전국에서 이제 우리가 물량으로 본다 그러면 1%대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한 6%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한 1%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소득이 한 상위 1% 되는 분, 이러면 상당하거든요.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지고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과거에 이제 꼬마 빌딩에서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를, 왜냐하면 가격이 이제 비슷해지다 보니까 강남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지방에서도 뭔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좋다. 이렇게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분들 이런 분들도 할 수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증여를 통해서 강남에 있는 뭐 20억 30대 아파트를 사시는 MZ 세대들 또는 뭐 코인 이런 걸 해서 돈을 버는 분들. 그래서 이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빌딩을 대체하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대체하고 지금 뭐 연립이란 이런 것들 다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품으로서 상당히 집중된 수요들을 최근에 좀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상당히 이제 만약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더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똘똘한 채에 대한 수요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최근 얼죽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축 선호 현상이 퍼지고 있는데 예. 재건축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예. 재건축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신축 선호 현상이 계속 될 거라는 걸 뭐 다들 예상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건 젊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도 이제 만나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신축으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신축 아파트 1000세대 이렇게 훌쩍 넘어가는 데들 보면 뭐 안에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 아파트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신축입니다. 네, 신축들에서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을 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서 아예 그걸 생각하고 이제 신축에서 커뮤니티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그걸 너무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호텔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리조트 그러니까 안에 내가 있으면서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풀 서비스 되는 아파트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축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신축 현상은 아마 당분간은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문제가 이제 재건축이죠. 근데 신축 아파트가 희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 이제 신축으로 탈바꿈되기 직전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큰 사업이라는 게 조합 설립 인가하고 사업 시행 인가, 그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사업 시행 인가 이후의 단지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돌릴 수가 없거든요.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곧 새 아파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아마 뭐 조합 설립만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업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주거선호 지역에 있는 뭐 재건축 아파트나 아니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그런 단지들, 뭐 관리 처분 인가가 낮다 그러면 훨씬 더 좋고요.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요. 아니고 이제 서울 외곽이나 아니면 그 주거선호 지역이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그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이런 끝까지 가 있는 단지들 아니고는 상당히 조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러 채널에서 앞으로 오를 부동산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최악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현상에도 살아남을 지역은 어딜까요?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일단 좋은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유심히 보셔야 되는 점이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상승률은 같았거든요. 서울이 10% 오른다 그러면 지방도 언젠가는 10%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 서울에 아주 주거선호 지역이 한 10% 오르면 지방은 2, 3%만 오르고 끝나는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대출 규제를 하니까 집값이 잡히더라 하는 걸 이제 대충은 이제 정부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대출 규제를 할 거예요. 근데 대출 규제라는 게 우리가 그 스트레스 DSR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은행 팔을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50년 해줄 수 있는 대로 30년으로 줄인다든지 가상금리를 은행에서 막 올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세 대출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창구 지도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원래 제일 먼저 오르는 데가 강남이나 주거선호 지역이잖아요. 강남이 오르고 그다음 마용성 오를 시점에 규제가 대부분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면 대출 규제는 이제 좀 심각한 게 저소득층이라든지 서민들한테 훨씬 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 외곽이나 지방 뭐 이런 데들은 이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상승률도 달라지거든요. 근데 10억 아파트는 10% 오르는데 5억 아파트가 2%밖에 안 오른다 이러면 나중에 벌어지는 갭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오를 아파트가 어느 정도 가격대냐 그러면 한 20억 정도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어디 지역이냐 그러면 마포, 광진구, 강동구, 그다음 동작구 요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마 가격대가 괜찮게 계속 오를 거예요. 근데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오르긴 해도 상승률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제 이런 지역들이 괜찮을 거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얼마만큼 접근성이 좋으냐에 따라 판가름 날 건데요.
지금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라인이라 그래서 뭐 판교부터 시작해서 동탄까지 그죠 이어지는 이 라인의 역 주변에는 살아남겠죠. 그리고 이제 뭐 GTX 라인이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운정도 뚫렸거든요. 예, 그런 지역들이 뭐 동탄만큼은 아닌데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이런 지역들 그래서 라인으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이 한 20억이면 지방은 한 10억만 돼도 괜찮은 아파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예, 지방도 한 20억 내외 15억에서 20억 사이 되는 아파트 20억이 될 수 있는 아파트만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지방은 이제 동일 거예요. 동. 예, 그래서 저 대구 같은 경우 수성구 같은 게 수성구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뭐 만촌사동인가 뭐 이런 식으로 딱 그냥 동을 정해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단지를 고르셔야 될 수준. 뭐 이를테면 부산 같은 경우도 해수동이라 가지고 해운대구, 수영구, 뭐 동래구 이런데 그게 아니고 해운대구에서도 이제 바다가 보이는 우동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그 좁은 범위만 오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점선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고르실 때 상당히 이게 그런 점들을 유의하시면서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채널 고정 질문이기도 한데 만약에 한 1억 정도 있는 무주택자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어떤 부동산을 추천하면 좋을까요? 네. 예, 1억이면 진짜 그냥 금융상품 하시는 게 그냥 좋긴 한데요. 만약에 근데, 이제 뭐 대출도 뭐 이제도 풀리고 그렇죠. 해서 받는다고 하면 그렇죠. 네. 그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실소유자분이시잖아요. 그때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현재 입주장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요게 이제 2025년도에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잠실권에도 입주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원체 가격이 높으니까요. 근데 이문 휴경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20평대가 10억 내외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1억 원대 정도 있으시면 그거는 이제 계약금 을 내시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중도금은 대부분 이제 대출을 받으셨거든요. 그걸 이제 승계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대부분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분들이실 거예요. 그럴 경우 DSR이 적용이 돼가지고 사실은 요즘 대출 받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DSR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1억으로 이런 입주하는 아파트들 를 받으시는 게 저는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전세를 놓으시든 아니면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가 또 대출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대출로 그렇게 전환을 하셔가지고 뭐 좀 무리가 따를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이제 가시는 게 지금 단계는 좋다. 그래서 이문 휴경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광명에도 보면 광명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입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명 뉴타운은 최근에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여기가 15억까지 올라갔던 아파트들인데요. 지금 뭐 10억 초반대 수준이거든요. 물론 이제 트리우스라고 이제 좀 30평대 일반 분양물이 많았던 단지이긴 한데요. 근데 뭐 나머지 단지들도 프리미엄이 지금 붙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은 뭐 광명은 뭐 서울 번호를 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0평대가 15억까지 갔던 지역이니까요. 뭐 이런 지역에 이제 그 20평대에 그래서 그 계약금 내시고 중도금 대출 같은 거 승계를 하시면 괜찮고 좀 자금 사정에 따라서 광명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본인 자금 사정에 따라서 이제 분양권 같은 것들을 매수할 수 있는 여유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오히려 그런 걸 노려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최근 59제곱미터 소형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국민 평형이었던 30평대 아파트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사실은 많이 말을 하고 다녔는데요. 근데 이걸 유의하셔야 될 게 서울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30-40평대가 훨씬 더 유리한 지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당 가격이 더 높아요? 그런 데는 이제 지금 현재는 별로 좋지는 않더라도 40평대 같은 경우 거의 못 지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위당 가격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30평에서 40평으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몇 천만 원만 보태면 넘어가거든요. 근데 서울은 이게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5억씩 10억씩 보태야 지금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위당 가격이 높은 서울 같은 경우는 5구가 제일 좋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단지든지 여러분이 들어가셔가지고 5구의 단위당 가격하고 8사의 단위당 가격을 계산을 해보시면 5구가 높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5구를 하시는 게 단위당 가격이 높은데, 즉 주거선호지역 서울 같은 경우는 5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지역에 따라서 좀 이제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구축은 아니고요. 준신축들 같은 경우도 보면 5구를 적게 지었어요. 우리가 대부분 30평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희소성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5구는 최근에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2개. 젊은 분들도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 있으면 괜찮고요. 예전하고 다른 아파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발코니를 다 텄잖아요. 그래서 지금 20평은 예전 한 30평 크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살아보시면 사실은 큰 불편은 없어요. 예. 그래서 요즘 또 2분이나 기껏해야 하나 정도 놓거든요. 아기를. 그래서 3분 사시에는 20평대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큽니다. 예.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20평대로 좀 수렴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요.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제일 좋은 게 강남의 50평 이상입니다. 신축. 네. 이거는 지금 거의 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강남에 여러분 가보시면 반포동을 예를 들면 반포자이라든지 내면 퍼스티지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요. 반포자이는 70평대가 한 300세대 됩니다. 이게 그 70평대가 그 펜트하우스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아파트예요. 그리고 80평대도 제가 알고 있기는 거의 한 200세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대형 평형에 살고 계시는 분 자산가겠죠, 대부분. 근데 이게 지금 한 20년 되거든요, 이제. 예, 그런데 좀 20년 넘으면 이제 불편합니다. 이렇게 배관이라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 넘어갈 아파트를 보니까 원밸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원밸류로 가면서 이제 가격들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 신축 같은 경우는 제일 인기가 있는 상품이 앞으로는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 80억 이렇게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른다 그러면 이제 5구를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습니다. 예. 5제곱미터. 예. 네네. 네, 올라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최근에도 이제 뭐 갈아타기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1, 4분기는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우리가 집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게 필수제거든요.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집을 내가 사지는 않더라도 임차는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차 비용이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기에는 임차 비용이 계속 오르고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쨌든 집값은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집을 이제 뭐 투자 상품처럼 자꾸 생각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은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야, 강남의 아파트가 20억, 30억 하는데 아직도 10억 아파트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물론 10억이 이제 제가 싸다는 말은 아닌데요. 그렇더라도 이제 조금 이렇게 대출을 받고 그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부모님한테도 결혼하면서 좀 이렇게 달라고 하세요. 예, 그러시면 이렇게 또 증여를 이렇게 설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받으면 70에 받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0, 40대 좀 증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이렇게 해서 좀 증여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사실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장만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하지만 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1, 4분기는 좀 관망을 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정권이 바뀌는 그런 시나리오 됐을 때는 좀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의사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영석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최근에 또 이런 책을 하나 또 출간을 하셨네요.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보니까 두께도 좀 상당하고 뭐 컬러풀하고요. 상당히 다양한 그런 정보가 실린 것 같은데 이 책을 또 중심으로 해서 최근 이 부동산 시장 현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에 이 뭐 탄핵 전국, 뭐 비상계엄 전국이라고 해서 상당한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었죠. 가뜩이나 좀 하반기부터 거래량 좀 감소하면서 매물 쌓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가미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런 기사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최근 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떤지 정말 궁금하네요. 뭐 말씀해 주신 게 핵심이죠. 지금 탄핵 정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무언가 선택을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요.
더군다나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저도 없긴 한데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도 네. 애초에 정확하게는 정책과 부동산이 매우 밀접하거든요. 정책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대들이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막 이제 급변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 뭐 혹시 일단은 이게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조기 대선이 오냐 안 오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기 대선이 열렸었을 때 대권 주자가 누가 나오냐 그리고 어디가 되느냐 이게 진보냐 보수냐 뭐 어느 정당이냐 뭐 그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러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부동산 시나리오가 다 달라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어떻게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하고요. 왜냐면 당장 다음 대통령 누굽니까? 라고 하면 대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런 사항들과 연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부동산 얘기하기에는 또 당장 이 정치적으로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뭐 다들 막 시위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은 아까도 예전엔 그냥 뭐 가볍게 얘기하던 사항들도 요즘은 엄청 우리가 다큐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 엄청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민감하고 사회적으로도 막 혼란스럽고 하다 보니 지금 부동산에 대한 판단을 사실 조금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뭐 매수를 당장 한다 뭐 이런 판단하신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이제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 매수자들도 뭐 지금 굳이 사야 돼? 좀 나중에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물도 좀 많이 쌓이고 실제로 지금도 이제 시장을 좀 구분해서 보긴 해야겠지만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매물도 많지도 않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인 우리가 강남 등 핵심 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서울이라 하더라도 지금 뭐 매물들이 조금 급매도 나오고 있고 그런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라고 현재 상황들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조심스럽긴 해요. 뭐 향후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또 시나리오를 좀 써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동산 정책들이 변화가 될 것이고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사실 뭐 이게 모든 게 다 가정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정을 세워놓고 이제 시나리오를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에서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현재 보수 입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정권 교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셨으니까 사실상 이제 진보 정당,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교체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이게 좋고 나쁘고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은 다주택자 입장에서 날벼락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진보 정권일 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던가요? 아니면 강화하던가요? 강화하죠. 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현 정권에서도 다주택자 규제를 이것저것 많이 풀려고 시도는 했었지만 번번이 국회에서 막혀가지고 완화가 안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여소야대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많이 이제 개정을 하고 아니면 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유예를 시키고 이런 거는 있었어도 직접적인 세율을 건드는 거는 국회 소관이다 보니까 이게 번번이 다 좌절되거나 아니면 후퇴하든가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현 정권 아래에서는 더 악화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보 정권으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주택자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만 대표적으로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자면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났어요. 기존보다도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공시가 현실화율 100%까지 하겠다라고 하다가 직전에 이제 100%가 되던 해에 확 낮췄었던 것도 있고요. 일단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제 후퇴한 것도 있고, 그리고 공시가격이 낮아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정시장 가입비율. 이제 공정시장 가입비율도 100 되기 직전 60%로 갔다가 확 떨어지고, 또 이제
공제 금액도 이제 높아졌죠.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는 9억 공제, 다주택자는 6억 공제였던 거를 각각 이제 12억 공제, 9억 공제로 높아진 부분들. 이렇게 또 세율도 좀 조정이 됐죠. 이제 원래 이제 현 정권에서 추진하려던 만큼은 아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금 후퇴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세율들은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돼 가지고 실제로 종부세 납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은 많이 내긴 하지만 또 과거에 내던 거에 비해서는 한 진짜 5분의 1 토막씩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다시금 이 종합부동산세가 강화가 된다. 그것도 이게 민주당 쪽에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보긴 봐야겠지만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시는 그분이 된다라고 하면 종부세 강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또 다른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진짜 이제 못 버틴다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딱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다 바로 다주택자입니다. 왜냐면 무주택자 네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내 집 마련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뭐 매수야 뭐 그냥 뭐 상반기 좀 떨어진다던데 나중에 사도 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지금 정치적으로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기다렸다가 뭐 하반기에 사도 되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1주택자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보다 상급지가 더 올라갈 것 같아 이런 막연한 두려움은 있지만 그렇다 해서 뭐 당장 팔고 당장 사야 되고 이런 생각들은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다주택자인데 이 다주택자분들은 전 정권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이제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납부하던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이 종합부동산세는 비용 처리도 안 됩니다. 그 치명적이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취득세는 설령 뭐 1, 2억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뭐 그냥 뭐 양도 차익에서 공제 받으면 되지 뭐 하면서 그냥 사버리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종부세 맞기 시작하면 이게 또 매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좀 버텨봤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종부세만 건드는 게 아니라 양도세가 세트로 묶여버리다 보니까 뭐 팔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뭐 그냥 가만히 있지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3종 세트인데 양도소득세가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율까지 붙게 되면 30% 중과가 붙는데 그럼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45%입니다. 그럼 30% 붙으면 75%죠. 여기서 지방세 10%가 붙어요. 그러면 7.5%를 더하게 되면 최고 82.5%만 양도소득세율이에요. 그러면 뭐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는 팔지도 못해가지고 보유하고 있었는데 보유하고 있으니까 못 보유하게 막 종부세를 때려버리고 이거를 한번 경험해 봤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 풀려 있는 데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 강남 3구랑 용산구 4군데 있거든요. 이 4군데 소유자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1월 2일자로 정부가 그래도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어요. 이제 실제로 시행령 개정되는 것도 끝까지 보긴 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발표를 했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아직은 여유가 있긴 한데 근데 결국은 이번에는 정리해야 된다라는 심리들이 다들 기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던지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대표님께서 다주택자야. 네. 뭐 좋은 데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우리 반포도 들고 있고 실제로 반포 오너일 수도 있어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반포도 들고 있고 네네. 마포도 들고 있고 좋네. 또 김포도 들고 있어요. 김포. 네. 둘 셋 다 포김포인데 느낌이 좀 다르죠? 많이 다르네요. 네. 그러면 팔아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어디 먼저 정리할까요? 당연히 이제 뭐 상급지가 아닌 김포부터 정리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김포 먼저 팔 거고 또 팔아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은 이제 뭐 아쉽긴 하지만은 뭐 마포를 팔아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렇죠. 반포를 먼저 팔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반포 먼저 파는 순간 세금이 완전 무너지거든요. 당연히 고가주택을 마지막으로 팔아야지 세금적으로 맞는 것도 있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지방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 원래 지방 부동산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었는데 원래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적으로 해서 쫙 다시 회복을 했었을 때
그리고 이제 지방도 조금씩 거래되고 시세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지역들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비상계엄 사태 터진 이후로 탄핵 정국으로 갑자기 막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지니까 완전 지금 지방시장이 완전 초토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던진다라고 하면 결국 어딜까요? 아까 수도권으로 얘기했을 때도 김포를 던지게 되는데 그건 지방을 먼저 던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방에 매물들이 더 많이 쌓이고 있고, 경기권역에서도 매물들이 쌓이고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아까 아쉽지만 마포 얘기했잖아요. 그건처럼 지금 우리가 똘똘한 한 채로 재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왜 거래가 잘 안 되지? 매수자들이 없지? 매도자들은 왜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서울이라 하더라도 정작 반포 같은 경우는 매물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매물이 있다 하더라도 되게 비싸서 거래되면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보는 게, 나한테는 내가 반포를 가지고 있으면 반포를 사수하니까 당연히 반포 매도자들이 많지가 않을 거는 그냥 예상이 되는 거고, 오히려 거꾸로 내가 뭐 마포나 다른 데들 쫙 정리해서 차라리 반포를 갈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마포가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이씨 다주택자들 정리하래, 아니면 지방에 있는 거랑 쭉 우리가 정리하다가 아예 차라리 마포까지 팔아버리고서 현금 다 합쳐가지고 점프를 할까? 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 버리니까 시장이 다 이제 파편화 돼가지고 올라가는 데들은 여전히, 우리 피라미드의 꼭지 부분들은 엄청나게 막 이제 지금도 막 움직이고 있지만, 밑에 쪽에는 냉기가 이제 그냥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딱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질문, 이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정권이 결국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시나리오였잖아요. 이게 결국 다주택자들이 이런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들을 느끼고 있다니까 미리 1주택으로 포지션 변경해야겠다 판단을 했었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방과 서울 내에서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빌라냐 아파트냐, 지금 빌라는 완전 초토화예요. 빌라 시장은 거래도 잘 안 되고요. 그냥 가격 완전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집값이 비싼 게 아니잖아요. 서울 집값 비싸요 라고 해도 서울 빌라 쌉니다 라고 하면 또 거기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사람들이 또 찾는 이유가 아까 말한 똘똘한 한 채, 이게 오히려 더 강화될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별 양극화, 상품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 라고 하면 더 가속화될 것을 보인다 라고 설명이 드립니다. 정말 어떻게 본다면 좀 끔찍한 시장이 연출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책에서 2026년 전세가 폭등 시나리오를 또 말씀하시기도 했잖아요. 최근 뭐 전세 제도가 붕괴된다 이런 말도 많은 것 같은데, 전세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제가 2025년도 부동산 시장을 일단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상저하고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뭐 반포나 압구정 이런 데는 여전히 신고가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뭐 반포 압구정 누군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못 가잖아.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가 서울 시장이라고 보게 되면 상반기 좀 힘들 수 있고요. 하반기는 올라간다고 보는데, 그럼 하반기에 올라간다고 보는 이유 자체가 2026년도부터 공급 절벽이 찾아옵니다. 이제 공급량이 그래도 24년도는 이제 4만 세대로 있다는 추산이 끝났고요. 그리고 25년도는 아직도 이제 누기가 되고는 있지만 한 3만 세대대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 공급 기준으로 해서 그냥 1만 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만 건에서 뭐 진짜 뭐 땡겨서 뭐 어떻게 입주 시점이 잘 맞춰진다라고 해도 2만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뭐 3분의 1 토막 나는 거예요. 입주량이. 그러면 우리가 공급 부족 관련돼서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공급 부족 자체가 안 온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기존에 재고주택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영향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급이 설령 적다 하더라도 뭐 집값은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처음 질문이 전세 금액 얘기였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는 잘 못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급 절벽 없다, 혹은 뭐 공급 절벽 된다 하더라도 수요 감소가 더 심하게 되면 뭐 그냥 집값 안 올라간다, 떨어진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절대 얘기 안 하는 것 중 하나가 전세 금액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안 해요. 2026년도에 그럼 전세 금액 빠질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얘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 26년도에 진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죠? 전세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아마 대답 잘 못 하실 겁니다. 전세 금액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공급량과 전세 금액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세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전세 금액이 결국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면 전세 금액 올라가는 대표적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공급에 대한 사항,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저희 맨 처음에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고민들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전월세 공급은 누가 해줄까요? 1주택자가 해주나요? 무주택자가 전월세 공급을 해주나요? 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전월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아. 그러면 다들 내가 집을 사지 않는 이상은 전월세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매매 금액은 일단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전월세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재편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제가 거꾸로 이렇게 얘기 드린 거예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사실 안심할 수 있느냐 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뭐 비트코인 올라가고 뭐 미국 주식 올라가고 그랬었을 때 물론 올라간 게 부럽긴 하죠. 근데 비트코인 투자 안 했다고 해서 벼락거지 얘기 나오고 막 상대적 박탈감 엄청나게 느끼고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부동산, 정확하게는 주택 같은 경우는 위식주 중 하나다 보니까 내 실거주 공간과 연결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부럽다. 나도 그때 비트코인 1억 넘어간다 했었을 때 무시했는데 그때 살 걸 뭐 이런 생각 하는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는 거지, 뭐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 라고 하는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도 사실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전세 금액 올라가는 건 무시할 수 없거든요. 당장 전세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2억 올려달래요. 그럼 2년 동안 내가 2억을 모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못 모았다라고 하면 그걸 전세자금 대출로 해서 막 이자를 내버리든가, 아니면 반전세로 돌리든가, 아니면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밀려나가든가. 그러면 이사 나갈 때, 특히 지금 자녀분 있으시죠? 네네. 지금 애가 이제 학교 다니고 있을 텐데, 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빠, 우리 왜 이사가? 그러면 아빠가 보증금을 못 맞춰가지고 이사 나가야 돼 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못하죠. 네. 그냥 저기도 좋은 동네야, 아빠 뭐 직장 때문에 걸로 가고 거기도 뭐 좋은 친구도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요? 그때 전세 금액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매수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전 정권에서 올라갔었던 시점이 크게 세 번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2017년도 파리 대책 이후로 2018년도 초에 한번 폭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9.13 대책 나온 이후로 이제 2019년도 이제 중순부터 다시금 이제 올라간 게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가 이제 마지막 불꽃이었었거든요. 그때 맞아요. 네. 근데 2018년도에는 9.13 대책도 있었었지만 그때 뭐가 또 하나 이슈가 있었었냐면, 일단은 2019년도 이제 상승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그때 이제 종부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상반기엔 팔아야 된다, 다주택자 규제 생기니까 뭐 이제 다 무너질 거다 했지만 2019년도 이제 하반기에 불꽃 같은 상승장이 나왔는데, 그때 이거를 시너지를 낸 것 중 하나가 사실 기억나실 거예요. 임대차 3법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때가 맞아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금액이, 그냥 예전에는 매매 금액은 몇 억씩 올라가도 전세 금액은 올라는 가도 그렇게 조금씩 올라갔지 그렇게 급변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 시장 교란이 돼버리면서 전세 금액이 몇 억씩 폭등해 버리니까 그때 또 나왔었던 신조어 중 하나가 패닉바잉이라는 용어가 있었었죠. 아니 그 말이 무섭지 않아요? 공포에 질려서 산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코인을 막 공포에 질려서 산다, 막
코인 1억 5천 지금이 제일 싸다. 지금 안 사면 내가 코인 10억 되기 전에 안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집은 왜 그런 심리가 기저에 깔리게 됐냐면 전세 금액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전세 금액 몇 억씩 더 올려줘야 되는데 내가 막 밀려나가. 근데 집값은 그때 가서 판단해 보니까 막 올라가 있어. 근데 문제는 더 올라간대. 그래 버리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들이 깔리게 됐었고 그렇게 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세 금액 안정은 매우 중요한데 근데 이게 모든 걸 한 번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주택자는 탄압하면서 전세 금액이 안정되길 바란다? 그거는 조금 요원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지금 움직이는 부동산 가격들도 핵심지 중심적으로 재편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빌라 전세는 초토화예요. 빌라 매매 금액이 흔들린 게 빌라 전세 시장이 다박살 났거든요. 전세 사기의 온상이 결국 빌라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신축 빌라 중심으로 해서 전세 사기의 99%가 빌라랑 오피스텔에서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라 전세를 안 들어가고 들어가더라도 아파트 전세로 가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아파트 전세 수요는 더 쏠려버리고 빌라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고 빌라 전세 가면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인식들이 바뀌다 보니까 더더욱 그냥 시장들이 완전 그냥 박살이 나서 사람들이 내가 가고 싶은 곳들 그러면 지금 빌라 전세 싸니까 가세요라고 하면 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딱 고려했었을 때 2026년도에 이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더더욱 전세금이 올라가게 눈에 보여지고 그때가 더 무서운 시장이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김재경 소장 또 무슨 얘기 하나 보지 않아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집 사라고? 이럴 수도 있는데 집은 안 사도 돼요. 그러면 딱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주택자야. 전월세로 살고 있어. 전월세 금액은 안정이 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이후로 내가 거주하려고 하는 지역에 전월세 금액이 안정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안 벌고는 그 다음 얘기지만 일단 나의 주거 안정성을 갖추는 게 어떤 판단인가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건 전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집값이 이제 일본을 따라간다 뭐 그런 말도 많고 사실 고령화되고 출생률 올해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전 세계에서 최하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이렇게 집값이 장기적인 침체로 가지 않을런지 우려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해주신 말씀이 있나요? 일단은 일본처럼 되면 안 되고 저는 일본처럼 안 될 거라고 보지만 네. 일본처럼 된다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일본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제일 가깝지 않아요? 또 우리랑 좀 케이스도 좀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네네. 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죠. 근데 우리가 미국처럼 된다. 독일 집값 따라간다. 네. 영국 집값 따라간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못 들어봤죠. 네. 왜냐하면 유일하게 일본만 집값이 무너져서 그래요. 다른 데 다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이벤트들은 있죠. 그때 그 각 나라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다들 이때 막 힘든 것도 있었었고 그때 미국조차도 막 무너지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러면서 무너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장기 우상향 갔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일본만 플라자 합의 이후로 버블 경제 이제 붕괴된 이후로 잃어버린 20년, 30년 얘기 나오면서 완전 L자 침체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일본처럼 일본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게 일본 말고는 다 상승했다 보니까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해외 사례 분석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그런 케이스에 또 있어 라는 얘기가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는 해야겠지만 또 집값 떨어진 국가가 있어 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간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일본처럼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이제 서울 집값, 정말 서울의 신축 아파트 폭등입니다. 일본을 한번 놓고 봤을 때 일본은 평균을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는 하향 안정된 거는 맞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 그 버블 경제 시절과 비교하게 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이거는 도쿄에 대한 통계를 따로 봐도 그래요. 참고로 근데 여기서 서울과 도쿄도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도쿄도가 서울의 3배 사이즈거든요.
우리도 경기도 좀만 넘어가도 막 농어촌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개발 안 우리가 되는 거죠. 도쿄에도 막 영인주택 있어요. 막 빈집들 넘쳐요라고 하면 다 도쿄 23구가 아니라 저기 그냥 산골짜기 있는 그런 일본도 우리가 도쿄 23구 쪽 있는 라인들 이제 평야 지역들이 있지만 저기 좀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산악 지역 되게 많거든요. 그런 식인데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서도 우리 서울과 비교를 할 땐 도쿄 23구를 봅니다. 도쿄 23구가 이게 지금은 이제 도쿄 도로 바뀌긴 했지만 과거 도쿄시였을 때 행정구역이 도쿄 23구에서 일본에서도 해당 통계는 따로 내요. 도쿄 23구는 좀 특별하게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평균 집값 자체는 과거의 영광을 못 찾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통계를 하나씩 발라서 보게 되면 이제 신축 맨션 평균 가격을 보게 되면 평당 가격이 버블 경제 이전을 돌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돌파했다 하더라도 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이게 올라간 거냐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일본을 보게 되면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일본 일반적인 집값들은 완전 다 박살나 있고 그런데 도쿄 23구 여기서도 신축 가격은 더 올라가 있다 라는 얘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반면교사로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일본처럼 된다 인구 구조도 비슷하고 산업 구조도 일본을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로서 많이 쫓아갔었잖아요. 20년 뒤의 미래는 일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일본을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사실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만 살아남고 다 박살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더 끔찍하네요. 더 끔찍하죠. 왜냐면 우리가 예상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인구 감소로 가고 있잖아요. 일본은 사실 인구 뭐 초고령화 사회를 넣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도쿄도조차도 인구가 순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 감소가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예상되는 게 지방 소멸 얘기 나오잖아요. 당장 지방에 요즘 산부인과 얘기 나오나요? 최근에 기사에서 산부인과 없습니다 이런 얘기 본 적 있어요?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 산부인과 없는 건 이제 당연해요. 당연한 거니까. 소아과 얘기가 한동안 이슈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네. 소아과 대란이에요. 그러니까 뭐 애를 낳으려고 해도 뭐 요즘도 간간히 나오는 게 산모가 빙빙 돌다가 막 뭐 무슨 앰뷸런스에서 출산하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애를 낳으려고 해도 애 낳을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없죠. 지금도 우리가 산부인과 막상 찾아봤을 때 24시간 우리가 그 애를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어져요. 뭐 무슨 여의사 산부인과 해가지고 뭐 무슨 진료만 보고 출산 안 받아주는 뭐 그런 병원들도 되게 많고 만약 출산을 받아줘도 이제 애도 이제 효녀가 되려면 시간 보고 나와야 돼. 막 오밤중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런 식의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방은 지금 엄청 심각하고 있고 소아과 대란 나오고 있고 그러고서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지방의 중급 병원들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의료 대란 얘기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서울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 지방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은퇴하면 시골로 내려갈 것처럼 내가 고향으로 서울 뭐하러 복잡합니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데로 갈 거예요 라고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내가 건강할 때 얘기예요. 한 60대 정도일 때는 뭐 은퇴하고 내려갈 수 있는데 막상 70, 80대고 막 이제 아이고 몸이 조금 삭신이 쑤시고 이러기 시작하면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다시 상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대학병원 근처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요즘은 응급실 자체도 많지 않아져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가 조금만 응급처치만 잘 돼도 살 수 있는데 이게 생존과에 연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뭐 하려고 해도 인프라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들도 다 폐교되고 있고 통폐합되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도 이제 초등학교 폐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은 몇 번 왔지만 근데 지방은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 20년 동안 일본은 먼저 겪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일본처럼 된다? 오케이, 좋아요. 일본처럼 된다라고 하면 일본 젊은이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는 더 심각할 겁니다. 일본처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일본처럼 되게 되면 일본보다 더 안 좋은 영향은 더 커질 것 같은데 부작용들은 일본은 그래도 도쿄 권역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입니다. 인구도 그렇고요.
근데 대한민국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GDP 같은 경우도 말할 것도 없죠. 다 수도권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제2의 수도라고 말하는 부산조차도 지금 뭐 자주 섞인 얘기로 얘기하는 노인과 바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아, 이제 젊은이들 다 떠난다. 왜냐면 일자리가 없다. 우리가 부산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산에 있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없다 보니까 다 떠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100대 대기업들 중에서 부산에 본사를 둔 곳이 단 한 곳도 없대요. 심각하죠. 그럼 다 어디 있는 거냐? 다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 버리니까 지금 지방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점점 더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죠. 우리가 서울 사람들이라 한다 하더라도 당장 저희 아버지는 충청도 분이시고 어머니는 강원도 분이신데 근데 서울로 와가지고 쭉 자리 잡고 이러면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애초에 우리가 서울 토박 이유는 진짜 없어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서울 인구가 지금 뭐 1000만은 깨졌지만 그 예전에 서울 인구가 몇십만 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진짜 서울 토박이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다 어디선가 온 건데 문제는 그러면 서울에 왔다가 이제 애 낳고 뭐 그러고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하면 고향으로 내려가냐?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 버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제 인구 구조 자체가 다 뒤바뀌고 있다 보니까 일본처럼 된다? 라는 얘기나 아니면 우리가 인구 감소가 되면 집값 떨어진다 라는 얘기도 같은 얘기거든요. 집값은 떨어지겠죠. 근데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를 봐야 되는데 지방은 박살날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지방은 박살 난다로 제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지금 지방 집값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봐요. 너무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진짜 지방에서도 인구 감소나 소멸이 심각해가지고 무너질 곳도 있겠지만 또 광역시라든가 그래도 괜찮은 곳들도 있는데 이게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저평가된 부분들이 타대리온 공포론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딱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본처럼 집값 된다, 빠진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인구 감소 얘기도 항상 세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지금 뭐 미분양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서울은 미분양이 없잖아요. 다 지방 얘기들이지. 그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우리 동네엔 미래가 없는 것 같아. 또 다주택자 탄압한대. 똘똘한 채 더 심해진대. 정권 바뀌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얘기 하니까 지금 지방 부동산들을 오히려 지방산이 더 먼저 팔고서 다 서울로 옮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부동산 매수 현황들을 보게 되면 한 4명 중에 1명은 외지인들이 사요. 서울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거죠. 아, 일본처럼 된다고? 라고 하면 경기도도 황폐합니다. 일본도 그 도쿄 도라고 난다 하더라도 도쿄 23구에서 벗어나 있는 신도시들 보다 보면 노인들밖에 없어요. 재건축 실패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내 나이가 뭐 70이고 80이고 한데 재건축 하래. 할까요? 안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일본 가봤는데 신기하게 중심가인데도 분들이 보면은 그렇게 오래된 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게 재건축, 재개발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그냥 여기서 살다가 그냥 죽고 그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내 나이가 뭐 80인데 뭔 부귀영을 누리려고.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애가 이게 되게 불편한 진실인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전월세도 안 받아줘요. 집주인들이 뭐 극단적으로 송장 치울 일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뭐 그 송장까지는 너무한다 하더라도 약간 냄새 밴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우리가 뭐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하지 일반적이진 않아요. 근데 까칠한 사람들은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몇 번 거절당하다 보면 내가 돈이 없어서 이래야 돼? 하면서 그냥 사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내 집에서 편하게 살다가 간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일본에서도 뭐 이게 뭐 가치가 있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거주할 집을 있는 건 거고 변화가 또 싫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은 어떻게 개발이 돼서 뭐 젊은이들도 살고 그런 데들은 있지만 여기서 좀만 벗어나기 시작하면 진짜 슬럼화되어 있는 곳들 이제 마트도 없어요. 편의점도 없어. 왜냐면 소비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일본 뭐 기사 보다 보면 막 트럭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용품 판다고 그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우리의 미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야 인구가 팽창했었을 테니까
그리고 서울로 막 자꾸 서울 수도권 쏠리니까 경기도권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시간이 진짜 20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기 신도시 재건축 지금 저는 뭐 약간 번외지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 되게 힘들거든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약간 특혜를 주더라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너 1기 신도시 가지고 있냐 하면서 왜 무슨 민간 재건축인데 왜 사적 이익을 위해서 뭐 인센티브를 줘야 되냐라고 막 발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일본의 신도시들, 대한민국의 1기 신도시 개발이 1990년도에 입주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본의 신도시들은 70년도에 개발이 됐었어요. 딱 20년 먼저죠. 일본의 신도시 지금 현황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되게 황폐화돼 있어요. 노인들밖에 없고 그러고서 젊은이들은 잘 안 가려고 하고 그리고 시설도 워낙 옛날 건데 그게 뭐 노물 나오고 주차 공간도 없고 얼마나 뭐 살기 좋을 수가 없잖아요. 70년대 아파트가. 그래 버리다 보니까 움직이고 있는, 그렇게 이제 재편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계속 짓고 있잖아요. 물론 토지 보상이 계속 지연져서 입주 시점 밀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조성이 다 된다라고 하면 이게 서울 집값 잡는 정책인가요? 경기도 집값 잡는 정책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경기도의 집값은 자꾸 신도시는 계속 만들어. 거기는 신축이나 사람들은 가. 네. 그러면 경기도의 구축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가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재건축 실패해. 그러면 여기는 이거 사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정당하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특정 사람들의 이익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처럼 되면 저는 큰일 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자꾸 일본처럼 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일본처럼 되는 결과가 결국 무엇이냐 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서울 집값 폭등? 여기서 서울 신축 아파트 폭등? 경기도 폭락? 뭐 지방도 다 박살?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야, 그건 서울 신축 사는 얘기인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일본처럼 된다는 분이 있으면 역시 도쿄에 그러면 우리 서울 신축 아파트도 떨어지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뭐 1기 신도시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거는 여야가 합의했죠, 하기로. 근데 약간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뭔가 후속 대책이나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1기 신도시 이거 어떻게 보세요? 1기 신도시는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건수제가 해결돼야 된다 봅니다. 1기 신도시가 사실 지금 제일 안타까워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사업성이 없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원래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출발했다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선도지구들을 쭉 발표를 한 게 2024년도 11월 말에 발표했어요. 그러고서 바로 일주일 뒤에 비상계엄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1기 신도시는 이슈에서 다 묻혀버렸습니다. 정권 안정화 이렇게 바뀌던지 안 바뀌던지 아무튼 간에 뭔가 이렇게 안정화가 된 다음에 이제 얘기가 슬슬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게 1기 신도시에 대한 지원들은 이래저래 여야 할 거 없이 말을 하긴 하는데 근데 결국은 핵심 키워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재건축 초과이익 건수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건수제는 그냥 제가 별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이거는 재건축하지 말라고 만든 법인데 그러면 재건축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일단은 사업성 없는 곳들은 못 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LH 사장님이 그 얘기 한번 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분당 재건축 정도만 될 것이지 나머지는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가 아니 딴 것도 아니고 LH 사장이 너가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욕을 엄청 먹었는데 사실 그분도 현실적으로 다 아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대지 지분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분양가가 얼마로 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분당은 어떻게 잘 지원해주면 갈 것 같은데 다른 곳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럼 분당 자체는 그러면 사업성 있으면 가는 거냐라고 하기에는 아까 제초안 얘기했잖아요. 이거가 엄청 심각합니다. 그 사업성이 없으면 분당금 폭탄 때문에 못 가요. 지금 벌써부터 1기 신도시 분당금 5억 얘기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일산 같은 경우 일산 집값이 5억인데 분당금 5억을 내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뭐 킨텍스 쪽은 신축이 좀 비싸죠. 10몇 억씩 하니까. 그리고 GTX A 이번에 개통되면서 좋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킨텍스 쪽은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들은 될 것이냐. 근데 여기서 좀 떨어져 있으면 이게 되겠냐. 여기서도 우리가 결국 이게 조별과제 잔혹사거든요. 왜냐면 묶어서 통합 재건축을 하는데 내 단지는 대지 지분이 괜찮아. 근데 나랑 같이 하는 팀원은 대지 지분이 되게 작아. 그러면 얘 때문에 내가 분담금 더 내야 된다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는 안 나오지만 독립정산제 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끼리 계산하고 쟤는 쟤네끼리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대지집은 작은 애는 분담 금액이 5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 6억, 7억 내야 된다. 그러면 재건축 안 해 하면서 들어 누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교수님이 지정은 해줬어. 너네들끼리 조언해 라고 했는데 발표 자료 준비하세요 했는데 저 조사도 못 할 거예요. 들어 누워. 네. 나는 학 좀 받아야 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쉬운 사람이 해야 되는데 결국 이거 퍼주다 보니까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나도 못해. 이런 얘기 나오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약간 핵심적으로 지원을 팍팍 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지원, 인센티브 문제를 떠나서 사업성이 있는 곳조차도 결국은 그럼 분담금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적절해 하면서 관리했더니 이제 사업성이 좋다는 얘기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뒤에서 기다릴 거거든요. 재건축 부담금이 이제 기다려요. 그러면 부담금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러면 어느 쪽이든 간에 사업성이 안 나오면 원래 못 가. 사업성이 나와도 제초안이 기다려. 이래저래 진퇴양난이라는 얘기들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애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뀐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완화될 거라고 보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지금 재건축도 민주당 위원님들도 보다 보면 강남 재건축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재건축 부담금을 좀 두들겨 맞아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때 없애줄지는 모르겠는데, 강남 재건축 해야겠네 그러면. 그쵸. 그런데 지금 분당은 또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가지고 있다. 양지마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양지마을이 이제 준공 때쯤 되면 제초안이 해결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그냥 말도 안 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설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얼죽신이라고 해서 신축 선호 현상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재건축으로 이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맞죠. 2024년도 신조어가 얼죽신인데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축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고점을 회복한 단지들 보다 보면 대부분 다 신축이지 구축들은 정고점 회복 못한 데들 많아요. 그러니까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격차가 예전에는 한 3억 정도 났었었는데 지금 5억 이상 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구축이 저평가다라고 하면서 좀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구축 아파트를 주목하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거꾸로 봅니다. 구축 아파트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무조건 힘들어도 신축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가면 갈수록 재개발 재건축 어려워져서 그래요. 제가 또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성도 사업성이고 지금 공사비 워낙 많이 뛰니까 분담 금액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건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워낙 심각해질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신축 공급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명확하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축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희소성이 담보되는 상품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신축이거든요. 구축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서울 집값이 비싸요가 아니죠. 서울의 빌라는 싸잖아요. 근데 빌라 싫어. 아파트 갈 거야. 근데 여기서도 점점 구축도 싫어가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거꾸로 이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신축도 결국 구축되잖아 라고 말하는데, 일단 커뮤니티가 황폐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지하주차장 제대로 돼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있고 그런 시설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삶의 쾌적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기준을 봐야 된다 봐요. 그러면 거꾸로 보면 지금 이미 구축들
80년대 지어진 애들, 90년대 지어진 애들, 여기서 20년 더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막 녹물 나오고 뭐 하고 장기 수준 충당금 막 다 소진시켜 버리고 뭐 그럼 어떻게 되냐라는 거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재건축은 점점 힘들어진대. 지금 분담금 5억, 6억 뭐 이렇게 내야 된대. 이래 버리면 이 돈이면 그냥 신축 사고 말지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얼죽시는 오히려 더 강화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제 미래 가치가 보장되는 아파트 구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본처럼 된다라고 하면 답이 없지만은, 만약에 뭐 그렇게까지 아닐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했을 때, 뭐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지역과 오를 부동산은 어디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제일 쉽게 생각해 보면 일단 서울 당연히 가야 되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너무 뻔하니까 우리 지방 쪽으로 한번 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는 광역시들은 좀 괜찮다고 봐요. 일명 거점 도시들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진짜 우리 일본을 우리가 반추해 본다 하더라도 일본이 어떻게 가냐? 이게 진짜 농어촌들이 다 초토화되고 지방 중소도시들이 무너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뭐 공장 돌릴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지방에서 그래도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자산이 좀 있다든가, 애들 학교, 교육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방 내에서도 유학 가잖아요. 뭐 대구로 간다든가, 대구 수성구 하면서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거점이 되는 곳들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산 제가 뭐 노인과 바다 얘기했다 하더라도 다른 경남권역 중에서는 부산은 제일 괜찮은 동네죠. 그러니까 부산으로들 갈 거고, 뭐 대구로 갈 거고, 대전으로 갈 거고, 광주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거점 도시들은 당연히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왜냐면 다른 지방들이 다 무너져도 걔네들은 마지막까지 생존의 곳들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런 광역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자리 자체가 명확하게 있는 곳들, 뭐 울산도 뭐 여기는 뭐 광역시기도 하지만 일자리가 명확하게 있는 곳들이라든가, 물론 예전만은 못해지긴 했어도 우리가 의외로 요즘 사람들이 인구가 순증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충남 충북 보다 보면 우리가 서울 수도권들은 수도권 규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광역역제권역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막 각종 규제들이 많으니까 경기도들은 공장 세우기도 어려워지고, 그런데 사실상 서울 수도권이지만 경기도는 아닌 곳들, 결국 우리가 보다 보니까 우리가 천안, 아산 뭐 이런 데들 보면 공장들 많이 생기고 있고, 여기에 젊은이들 되게 많고 유일하게 출산율이 제일 높은 지역 중 하나거든요. 이런 곳들도 결국 일자리가 많으니까 몰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해당 지역 자체가 뭔가 메리트가 있다기보다는 수도권의 광역화에 따른 영향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 자체가 일자리가 있고 뭐하고 하는 곳들은 괜찮을 수 있다. 근데 거꾸로 보면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하는 데들은 좀 미리 좀 탈출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하죠. 저희 채널 고정 질문이긴 한데, 한 1억 정도 있는 무주택자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어떤 부동산을 접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할 거 없습니다. 1억으로 네, 대출이 좀 풀린다고 하고. 네. 대출 규제 풀려도 안 돼요. 아니 뭐 우리가 지금 이거 얘기해 드렸구나. 자꾸 부동산 영끌 얘기하는데 네. 영혼을 끌고 싶어도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줘요. 대출 규제가 풀려도 DSR이 지금 우리가 대략 약식 계산하면 연봉 곱하기 7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연봉이 1억이라 하더라도 최대 7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네요. 그럼 내 연봉 생각해보면 나오는 거죠. 그럼 내 연봉이 5천이야 라고 하면 3억 5천 나오는 건데, 그럼 그걸로 내가 현금 1억 있어. 그럼 살 수 있는 금액 뻔하죠. 5억 미만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서울에 5억 미만은 빌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빌라 지금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빌라 매수하는 거 어렵지 않나요? 라고 해도 빌라는 싫은데요? 라고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원구로 간다 하더라도 노원구에 30년 넘은 아파트들도 33평형 매매 금액이 9억에서 11억 사이 이렇게 가요. 와, 진짜 비싸다. 네, 그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도 무너진 가격입니다. 그래요? 정보점 회복을 못한 금액이에요. 왜냐면 지금 예전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노원구, 상계주공, 중계주공 이런 데들이 재건축 사업성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을 때 막 튀어 올라가다가 지금 막 다들 저 같은 사람이 자꾸 재건축 어려워요 이런 얘기 하니까
아이씨, 이거 아닌가 하면서 막 구축 사지 말래, 재건축 안 된대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그 가격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라는 존재 자체가 일단은 금액대가 달라요. 넘사벽이네요, 이제. 그런 식이면 1억으로는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보는 거는 청약 정도? 물론 빌라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빌라 투자도 지금 막 무너져 있을 때 소액으로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익률은 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내가 그 투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집 마련하려 했었을 때 좋은 데로 넘어가려 하게 되면 양극화가 더 심해져 버리면 빌라에서 몇 천만 원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파트는 몇 억씩 뛰어버렸을 때 이걸 못 쫓아가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우리가 사실 다들 얼죽신 하면서도 신축 가려고 하고 청약 기대하려고 하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1억이면 서울은 뭐 청약 계약금도 사실 안 되긴 해요. 지금 서울 강북이 또 분양가가 뭐 13억, 14억, 15억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럼 계약금 10%를 마련하려 해도 1억 5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1억 5천이 있다 하더라도 당첨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당첨이 안 됩니다. 워낙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은 솔직히 어렵다. 그러면 이제 경기권역의 뭐 청약 정도? 그것도 갭으로도 1억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청약 계약금 10%딱 이렇게는 경기권역은 좀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우리가 사실 좀 애매한 게 경기도도 괜찮은 데들은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인지는 또 봐야 돼요. 요즘 뭐 경기도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가려봐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인서울 하려고 하면 최소 3억부터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면 1억으로 할 수 있다. 그것도 소액으로 대박난다. 라고 하면 거꾸로 이거 사기 아닌가를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1억으로 서울에 그렇게 좋은 데를 살 수 있으면 당장 대표님부터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저는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있다라고 하면 1억으로 막 몇 억씩 벌 수 있는 게 있으면 당장 내가 사야지. 안 그래요? 그런 데는 일단 없다. 너무 약간 현실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죠. 그리고 최근 59제곱미터 소형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평형이었던 30평형 아파트 이걸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59 타입까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네. 일단은 84 타입을 가고 싶은데 안 되면 59를 가는 거지. 그리고 59는 마지노선이에요. 우리가 혹시 지금 몇 평형 거주하세요? 전 84. 84. 네. 혹시 자녀가 몇 분? 2명. 2명. 네. 그런데 33평형도 애 둘이서 할 때 뭐 널널한가요? 근데 뭐 처음엔 널널했는데 항상 욕심이 생기죠, 사실. 더 넓은 평수 가고 싶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59 타입으로 간다 하면 더 적어져요.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59는 우리가 최소한의 최소한의 조건인 거지. 그게 필요 충분 요건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평형 기준을 84라고 말하는 이유가 분명 존재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거는 있죠. 구축은 소형이 좀 잘 나가긴 합니다. 근데 신축은 무조건 중대형이 잘 나가요. 왜냐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희소성 기준 찾아보게 되면 과거에는 59 타입이 잘 안 갔어요. 그리고 짓는 것도 그냥 84 타입 그리고 대형 평형도 되게 많이 지었습니다. 90년대 아파트만 본다 하더라도 대형 평수로만 조성된 단지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소형과 중대형 뭐 섞여 있다 하더라도 대형 평수 비율이 20% 30% 되는 단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축 아파트들 보다 보면 30평형이랑 40평형 가격 차이 1억밖에 안 나는 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신축을 보게 되면 무조건 2, 3억씩 격차가 벌어져 있어요. 강남권역 보면 평형에 따라서 뭐 5억에서 10억씩도 납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는 퍼센테이지 직접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아예 뭐 되게 특이한 동네는 제일 큰 평형을 84 타입으로 만드는 데도 있어요. 그냥 40평대가 아예 없어요. 전무해요. 30평형대가 가장 큰 평형인 곳들도 있고요. 그것도 30평형대가 많지도 않아가지고 조합원들이 30평대 다 못 가고 20평대 막 밀려나가고 그런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대형 평수의 신축 아파트 중에서도 대형 평수 40평대
그래도 만들어도 40평대가 맥시멈이지 요즘 50평대는 진짜 강남권역 아니면 잘 안 만들거든요. 그래 버리니까 50평대는 원하는 사람이 분명 존재하는데 이게 물량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오를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걸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렇게 투자를 베팅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인구 감소되고 1인 가구 증가하니까 소형 평수 중심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기승전 오피스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돈 받은 것 같아. 오피스텔 지금 다 박살났거든요. 네. 1인 가구 증가한다고 해서 원룸 투룸이면 충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피스텔 가격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왜 자꾸 빌라 오피스텔 얘기를 할까요? 결국 우리는 애도 낳고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 그래도 면적도 어느 정도 방 3개는 돼야 되고 59 타입이면 뭐 그래도 최소치인 거지만 84 타입이면 더 좋고 40평대면 더 좋고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내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그게 수요를 보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신축 대형이 더 좋다라고 전 당연히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다 신축 대형으로만 투자를 해왔어요. 제2의 재건축 가지고 있다 분양 신청할 때도 뭐 어쩔 수 없이 84 밀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신청할 수 있으면 다 40평대, 50평대 받았고 그게 지금 가치가 더 높습니다. 전세를 놔도 전세도 없어요. 왜냐면 대형 평수들은 실거주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전세도 되게 그냥 고고하게 있습니다. 전세 금액 되게 높게 받거든요. 왜냐면 뭐 싫으면 뭐 어떡할 거예요? 구축할 거야? 아니거든요. 절대 돈 있는 사람들이 뭐 평형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뭐 연차를 구축한다든가 이러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신축 대형들은 가격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대형이 무너진다가 아니라 소형이 좋다가 아니라 이게 신축 대형이 좋은 거고 이제 구축 아파트들은 대형이 또 희소성이 많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지금 대형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들을 조건을 잘 따져보면 구축 대형들이 힘든 거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대형 여기서 신축 이렇게 가야 되지 어서 1인 가구 증가하니까 25평형이 대세가 된다라고 하면 본인은 25평 샀냐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돈 있으면 당연히 대형 가고 싶다는 거죠.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를 역행하면 안 된다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과연 어떻게 투자자는 좀 대응해야 될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사실 부동산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장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도 지금 여기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저는 적어도 한 절반은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더 성공하려고 하면 여기 사이다 경제 채널 좋아요, 구독도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이제 더 성공하실 것 같은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투자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해요. 당연히 투자로 접근은 하긴 해야겠지만 자꾸 막 투자라고 해버리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집값이 올라가 떨어져. 투기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저 적폐 뭐 이래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약간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르고의 측면으로 가버리거든요. 저도 지금 서울 집값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종합적으로 서울의 신축 아파트 중심적으로 재편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뭐 폭등을 하게 되면 물론 저야 그런 식으로 베팅을 했다 보니까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사회다, 건강한 사회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중장기적으로 내 거주 안정성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당장 내가 1, 2년 뒤에 부동산이 아니라 내가 전월세를 거주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주거 안정을 계속적으로 침해받지 않고서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길게 봤을 때 나한테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공부는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저하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상반기가 좀 힘들 때 오히려 이럴 때 임장도 다니고요. 지금 부동산 찾아가면 부동산 사장님 엄청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바쁠 때면 상대도 안 해요. 몇 마디 나눠보면 금방 알거든. 이 사람이 그냥 공부하러 온 건지 진짜 살려고 하는 건지 금방 파악하는데 그때 가면 뭐 그냥 네네네 해버리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저 사장님 불친절해 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장님이 진짜 손쓴 거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같을 때 사장님 적적할 때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면서 그러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미리 시장 서치가 돼 있어야 뭔가 이제 급변하는 것 같은데 라고 했었을 때 귀에도 대비가 돼 있을 때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꼭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공부를 꾸준히 해 놔야 위기일 때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부동산 끝났어 하면서 눈 감고 귀 닫고 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이제 파악할 때가 언제냐, 지금 막 집값 올라갈 때 뉴스에서 막 연일 막 서울 신고가 막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그땐 늦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대비에 대한 사항을 여기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을 초월해서 우리가 안전한 부동산에 대한 사항들, 저희 오늘 얘기한 사항들도 많이 여기 담겨져 있지만 이 책이 되게 두껍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 또 제가 정비사업 전문이니까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들, 맨 마지막 그래서 어디 입지에 대한 사항들 총 집대성 해보았으니까요. 이제 많이 지금부터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이 사실 뭐 매수세도 얼어붙었고 매물도 쌓이고 부동산 그런 투자 분위기 상당히 안 좋긴 하지만 이럴 때가 항상 돌이켜 보면은 좋은 투자 기회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건 포인트 잘 귀담아 들으시고 책도 한번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분명히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경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